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실패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지난해 연말 기준이기는 한데 가상자산 투자자가 580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추정컨대 주식 투자 인구보다 오히려 많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시장에 참여하고 또 실패 원인은 뭐냐, 그게 이제 궁금하고, 지금은 이제 이 가상자산 때문에 뭐 가게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이 화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상자산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나 경제학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화폐거든요. 그 화폐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장 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환율 전망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은 화폐를 잘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은 화폐와 화폐의 교환 비율이 환율인데, 환율 전망에 실패한다는 것은 그것도 반복적으로 화폐를 잘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갖춰야 할 조건이라든지 화폐의 역할이라든지 또 화폐를 많이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가상자산도 그 마치 화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교수들까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화폐가 뭐 화폐가 됐는데 비트코인 등이 왜 화폐가 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른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종이 화폐와 비트코인은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차이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디지털 화폐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비트코인 등도 그 화폐가 될 수 있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화폐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고 화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 어느 것도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은 그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화폐가 갖춰야 될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교수들도 착각하고 있고 그 시장 참여자들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교환 수단 역할만 하면 화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환 수단은 많아요. 그 비트코인이 아니고 화폐가 아니라도 물물 교환도 어떻게 보면 재화와 재화 간의 교환이죠. 즉 물건과 물건 간의 교환이 물물 교환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화폐냐라는 거죠. 물론 뭐 혹자는 실질 화폐라고 얘기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화폐가 필요 없는 거죠. 물물 교환 대상인 그 물건을 실질 화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화폐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을 교환이 된다고 그것이 또 화폐라는 주장도 모순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교환 수단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반적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특정 물건과 특정 물건을 교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언제든지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뭐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올라갈 때는 받으려고 하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서로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또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화폐라는 것은 가치 척도 역할을 해야지
그 가치평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고, 그 다음에 화폐는 또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해야 돼요. 그래서 화폐 역사를 보면 물물교환 경제에서, 그 다음에 금속화폐로, 금속화폐에서 종이화폐로 발전된 것도 결국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이화폐가 금속화폐를 대신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종이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 주장도 그 막연히 그 절대적인 개념으로는 그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필요한 화폐 수량 대비 많이 발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필요한 것은 100인데 그 50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화폐가 자꾸 많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그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것이지, 달러 물량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는 많을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그 기축통화의 성격이거든요. 그런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환율 전망에도 실패하고,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주식 시장에도 실패하고, 물론 가상자산 시장에는 당연히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화폐가 갖춰야 될 요건, 그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가상자산이 마치 화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량이, 우리 종이화폐는 많이 발행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최고로 한다가 1100만 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희소가치가 있다는 거죠. 쉽게 하면 인플레의 해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가 될 수 없는 것을 화폐가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2100만 개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인플레 해지 수단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마치 동물한테 사람 이름 붙였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될 수 없는 동물을 거기다가 사람 이름 붙여주었다고 해가지고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는데 그것을 이름을 가상화폐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가지고 화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폐가 갖춰야 될 조건을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없으면 교환 수단조차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그 비트코인을 정부가 승인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법정 화폐 되는 게 아니에요. 상품권하고 똑같은 거죠. 달러라는 그 엘살바도르 정부 통화가 없으면 비트코인은 가격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서 역할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없애버리고 비트코인만 있다면 엘살바도르는 우선은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가격도 모르고 그런 결제 수단이 근본적인 화폐가 없으니까 거래의 대상이 비트코인 가격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유아 교수 등이 엘살바도르 정부가 승인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마치 비트코인이 최초의 화폐지를 인정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분은 화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오늘 엘살바도르 얘기를 또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화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재테크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학자들까지 비트코인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재테크 대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가격이 등락할 수 있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내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비교해 가지고 그 블록체인 기술로서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또 가격은 역전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학자들까지 오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해까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이 경쟁관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가상자산이 화폐 역할을 할 때 경쟁관계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지, 화폐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이 경쟁관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즉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비트코인 등 가격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관계이지 경쟁관계는 영원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제수단으로서 그 보안성과 익명성은 단점이지 결코 장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트코인 이해관계자들은 그걸 장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목적에 이용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규제의 명분이 되는 거죠. 법무부든 국세청이든 재정경제부든 통상산업부든 모두가 규제의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종이화폐가 굉장히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아요. 금이나 금속화폐보다도. 그래서 종이화폐가 장기간 정착되고 있는 거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그래서 중앙은행이 종이화폐이기 때문에 그 양적 완화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긴축도 가능한 거죠. 그 물가 안정도 이제 긴축이라는 명분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 정책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근데 금속 화폐는 거의 불가능해요. 금 같은 거는. 왜냐하면 금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경제 정책으로 통해서도 독려할 수도 없고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화폐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또 물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와가지고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을 하니까 마치 이것이 물가 상승, 그러니까 과다한 화폐 발행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수량이 작아요.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 수량이 작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국가는 대출을 통해서 창출된 통화를 운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통화는 240조 정도 되지만은 그것을 급 준비금을 뺀 순수 화폐 발행액은 20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화폐는 3,600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0조 원이 문제지 중앙은행이 공급한 240조 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경제학 교수까지 착각하고 있는 화폐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상자산이든 주식이든 외환시장이든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면서 화폐 공부부터 시작하고 다음에 가상자산에 투자하든지 주식에 투자하든지 외환시장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